경제 위기가 온다는 말 들으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역사는 늘 반복됐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모든 걸 잃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자산을 늘렸다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KDI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건설 투자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겹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현대경제연구원은 더 비관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0.7%로 무려 1%포인트나 하향 조정했거든요.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고 경기 선행 지표들도 반등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패닉에 빠져 손절매를 하거나 반대로 막연한 기대감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투자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보다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감정을 배제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비중을 30에서 50%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현금이 많을수록 급락장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IMF 외환 위기 때도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현금을 쥐고 있던 투자자들이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사들이며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존과 기회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기채 70%, 주식 20%, 금 10%라는 명확한 자산 배분 비율과 그 이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심층 분석 자료와 실시간 경제, 투자 인사이트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의 홈페이지,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채 70%, 주식 20%, 금 10%라는 명확한 자산 배분 비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배분이 왜 중요한지 그 원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경제 위기에서 현금이 가진 힘입니다. 2025년 7월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만큼 지금은 장기물보다 단기물 중심의 채권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어요. 현금성 자산, 그 중에서도 단기 채권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현재 연 4%대 중후반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거든요. 단기 채권이 현금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덱스 단기 채권 ETF 같은 상품은 잔존 만기 1년 미만의 국고채와 통한채로 구성돼 있어서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타격이 제한적이에요. 만기가 짧아 금리 상승에 직접적 충격을 덜 받고 재투자할 때는 오히려 높아진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게다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락장에서 저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면 왜 단기채만으로 100%를 채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경제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위기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기회의 창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삼축 분산 투자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그리고 대체자산의 조합이 위기 대응의 기본이에요. 안전자산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도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합니다. 금융위기나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불안할 때 투자금이 몰리는 특성이 있죠. 위험자산인 주식은 경제위기 때 급락하지만 침체 후반기에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발생합니다. 대체자산인 금은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보험처럼 작동하고요. 최근 전문가들은 위험자산 비중을 가장 보수적으로는 30%, 가장 공격적으로는 70% 수준으로 설정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각각 50%로 유지해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꾀하는 전략이죠. 다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방어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채 70%라는 높은 비중이 정당화됩니다. 분산 투자의 핵심은 모든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식이 빠질 때 오르는 자산이 분명히 있어요. 국채와 금, 달러 같은 안전자산이 그것이죠.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금과 국채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복잡한 투자 이론보다 단순하고 견고한 원칙을 세워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는 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경제 위기의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경제 위기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할 분담입니다. 단기채는 방어막이 되어주고 주식은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금은 최후의 보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70대, 20대, 10으로 나누는 건 단순한 숫자 배분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에요. 단기 채권 70%는 방어의 핵심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국내 채권 ETF는 143개가 상장되어 있고 순자산 총액은 전년 말 대비 26.75% 증가했어요. 코덱스 단기 채권이나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 같은 상품들은 잔존 만기 1년 미만 또는 3개월 이하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금리 변동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도 2024년 3분기 기준 2,880억 달러가 넘는 미국 단기채를 보유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기채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으면서도 정기예금보다 나은 수익을 제공하죠. 듀레이션이 짧아 금리 상승의 타격을 덜 받고 재투자할 때는 오히려 높아진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주식 20%는 배당주와 우량주 중심의 방어적 투자가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 국내 고배당주를 보면 BNK, JB, DGB 금융지주가 배당 수익률 8에서 9%대로 강세예요.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같은 증권사 종목들도 6에서 7% 수준의 배당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요.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해지형과 환노출형을 반반으로 나누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달러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 모두에서 포트폴리오가 스스로 중화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배당 챔피언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펩시코는 52년간, 쉐브론은 37년간, 존슨앤존슨은 54년간 배당금을 꾸준히 성장시켜온 기업들입니다. 경제 위기 때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유리한데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도 고려할 만합니다. 금 10%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3,86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금값이 크게 올랐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트럼프 관세 정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금은 배당이나 이자를 주진 않지만 경제가 불안정할 때 자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JP모건은 2025년 하반기 금값을 온스당 4,100달러까지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대체 자산 비중을 10% 정도 유지하되 그중 5%는 금으로 채우라고 권합니다. 금은 2019년부터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5에서 6년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전망입니다. 금 투자의 핵심은 10% 내외의 제한적 비중으로 보험 효과만 추구하는 겁니다. 경제 위기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될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달러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도 있죠. 각 상황마다 대응법이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고 금리가 오르는 시나리오부터 볼까요? 이때 단기채 중심 구조가 빛을 발합니다. 장기채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만 단기채는 만기가 짧아서 충격이 적습니다. 오히려 재투자할 때 높아진 금리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70%를 단기채로 구성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금리 상승기에도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금리 환경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가고 주식시장이 릴레이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단기채에서 주식으로 일부 자금을 옮기는 리밸런싱이 효과적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 침체 초반에는 주식이 급락하지만 후반기에는 오히려 기회가 생겼습니다. 침체가 확실해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패턴인데요. 단기채 70% 구조는 바로 이런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달러 변동성도 중요합니다. 환해지형과 환노출형을 반반 섞어 놓으면 달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포트폴리오가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달러가 급등하면 환노출형이 이익을 보고 달러가 급락하면 환해지형이 방어해주죠. 환율 방향을 맞춰야 하는 도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행 가이드는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1단계는 비상금 확보입니다. 24개월치 필수 지출을 별도로 떼어 놓으세요. 투자금과 생활비를 섞으면 위급할 때 손해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는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3에서 4회로 나눠서 매수하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계좌 분산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 4단계가 핵심인데 바로 리밸런싱
리밸런싱 규칙입니다. 반기마다 목표 비중으로 되돌리고 목표 대비 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즉시 보정하세요. 주식이 올라서 30%가 됐다면 10%를 팔아서 단기채로 옮기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는 거죠. 2025년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이런 체계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리밸런싱 규칙을 세워놨다면 이제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서 자산을 날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레버리지죠. 비투와 영끌은 절대 금물입니다. 100만 원으로 2.5배 레버리지를 쓰면 주가가 40% 떨어질 때 원금이 제로가 됩니다. 레버리지 없이 투자했다면 60만 원은 남았을 텐데 말이죠. 2025년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가고 부채 부담은 커집니다. 게다가 해외 레버리지 ETF는 더 위험합니다. 3배 레버리지는 연 12%, 2배 레버리지는 연 6에서 7%의 숨겨진 비용이 가격에 전가됩니다. 과거 고금리와 주가 폭락이 겹쳤던 시기를 시뮬레이션하면 레버리지 수익률이 기초자산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또한 감정적 매매도 치명적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바닥에서 손절하거나 고점에서 급하게 매수하면 계좌가 망가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감정적 대응 때문입니다. 시장이 내려갈 때 팔고 반등이 한참 진행된 후 다시 들어가는 패턴을 반복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실 확정을 거부하지만 막상 공황 상태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에 팔아버립니다. 게다가 집중 투자의 위험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단일 종목이나 단일 자산군에 몰빵하면 그 자산이 무너질 때 전체가 무너집니다. 분산 투자가 지루해 보여도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경제 위기 때는 좋은 기업도 싸게 살 기회가 옵니다.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저평가 우량주를 발굴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PBR 1 미만인 기업은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다는 뜻이고 PER 10 이하는 기업이 버는 이익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ROE가 10% 이상이면 자기 자본으로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신호죠. 2025년 기준으로 해운, 금융, 종합상사 업종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다만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부채 비율, 배당 지급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적립식 투자와 달러 비용 평균법도 위기 때 유용한 전략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주식을, 높을 때는 적은 주식을 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경제 위기에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변동성 자체가 수익이 원천이 되는 거죠. 위기일수록 냉정함이 돈을 만듭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팔 때 차분하게 우량주를 모으는 투자자만이 위기 이후의 회복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팔 때 차분하게 우량주를 모으는 투자자의 무기는 바로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예측이나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는 명확한 구조가 경제 위기를 이기는 열쇠입니다. 단기채 70%, 주식 20%, 금 10%라는 배분은 각 자산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감정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반기마다 목표 비중으로 돌아가고 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즉시 보정하는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금리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높은 환경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미국 관세 정책과 건설 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방어적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더욱 부각됩니다. 70%라는 높은 현금성 자산 비중은 강세장에서 상승 참여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급등할 때 20%만 가지고 있으면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이 전략의 목표는 위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보존과 점진적 성장입니다.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착실하게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겁니다.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팬데믹 때를 돌아보세요. 위기 이후 돈을 푸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급반등했고 주가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불황의 끝에 주식을 사는 전략은 한국 증시에서 매번 성공 확률 높은 선택이었습니다. 장기 투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서 들고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고 예상치 못한 급전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상태에서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조치를 취하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저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손실 위험을 줄이는 게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경제 위기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만이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유동성, 안정성, 분산이 먼저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한 원칙이, 화려한 예측보다 꾸준한 실행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